이어서 그 다산 학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학이라고 하면 일단 쉽게 붙질 않습니다. 학이라고 하면은 일단 학설을 제대로 갖춘 것을 이제 학이라고 하는데요. 학이라고 이제 붙은 걸 보게 되면 추자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자가 했던 같은 말인데 이건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가 한 건 이제 성리학, 이제 다산학, 그 다음에 실학, 그죠?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주자학, 성리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사서,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서는 잘 아는 그 논어랄지, 맹자랄지, 대학이랄지, 중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보통 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경을 얘기하면 시경이 있겠고요, 서경이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역, 그다음에 예기, 춘추, 이렇게 합니다. 성리학하면 이제 조선시대 이제 통치 이념이고요. 그 향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주작을 가리켰죠. 거의 종교하다시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산학은 이제 실학을 이제 집대성 했다고 얘기를 하죠. 주자도 성리학을 집대성해서 주자학이다, 다산학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산 정역은 이제 다산학이다, 실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 정역의 이제 실학 정신을 보면 학문과 사상을 탐구해서 연구하는 것이 다산학인데요. 또 이제 경학 얘기하면 이제 경학이라는 거 지금 얘기한 이제 시경, 서경 이렇게 하듯이 경서죠. 경서, 공자, 맹자 등의 뜻을 해석한 학문을 우리는 또 이제 경학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의 글자 구절을 문자에 음을 달아서 주석하고 연구한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주인은 경학을 집대성, 이런 경학을 집대성해서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립을 했고요. 정약용은 실학을 모아서 집대성했다. 그래서 실학은 실사구시학, 실용주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실험과 연구를 거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실학의 개별을 보게 되면 17세기에서 유영원이랄지 한백경, 허균 등이 있겠고요. 그 18세기에는 이익의 박지원, 유덕공, 박제가, 그리고 그 19세기 들어서는 김정희, 김정호 같은 정약용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학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에 대해서 유교의 이제 기본 이념이 인이죠.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자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고, 맹자는 그 인도 얘기하고 여기서 인이 좀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맹자도 인을 얘기하죠. 인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자와 다산은 그 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자의 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인자애질이 심지덕이라 해서 인이라는 것은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근데 이제 다산은 이것을 달리 인을 해석을 합니다. 다산은 인을 주자가 복잡하게 해석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곧 이렇게 사람이 둘이다, 두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할 도리가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든지 부부 간에도 둘인 거고요. 군신간이랄지 아니면 형과 동생이랄지 이렇게 단 두 사람의 그런 단 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할 어떤 도리가 바로 인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약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또 이제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다산은 이 논문에 쓰는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게 되면 인명여도 유성지명 인기여인 유행지명 명과 도 때문에 성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나와 남 때문에 행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인성여행 유덕지명 도성불능 위덕 성과 행 때문에 덕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성이 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보여야 덕이 쌓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이죠, 실천. 그죠? 행동하는 것은 곧 실천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곧 덕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덕이 아니다 라고 정약용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요. 다산의 그 개혁서 사상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그 당시에 이제 사회가 보면 중앙 벼슬아치들이 어때요? 늘 그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고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과 국가에 바치는 군역을 면제시켜 달라는 것으로 갖은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암행어사 다니면서 다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의 착취요,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탄압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썩고 썩을 대로 썩어서 뭉그러져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세유표라는 것을 저술을 했는데요. 경세론을 펼쳐서 첫 번째 때요. 정약용의 작품으로 일종의 개혁안인데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논리를 죽은 후에도 올리는 건의서가 유표입니다. 그러니까는 신하가 죽을 때 임금에게 올리는 걸 유표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 제도를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정책으로 토지 정책의 여전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가지고 있는 농토를 완전히 국가가 다 가져와서 국가가 국유화해서 상간이나 들을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서 이를 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여를 30가구가 공동 경작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이 지금도 어느 곳곳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토지의 어떤 그런 점유권과 그리고 경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토지가 굉장히 큰 재산이었고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완전히 다른 것보다도 농업 국가가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경세유표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모일 발모병이 급금불개 필망국이라. 이건 뭐냐면 나라가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털끝 하나 병든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예요? 그걸 개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필망,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면 여기 이제 해석을 써준 거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다 멍들었으니까 이제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바꾸고 개혁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산이 말하는 부패한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생각을 바꾸자.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의 경역서를 보면 200권에서 그런 걸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적으로 그런 법을 개혁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건 이용감 설치를 주장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경세유폐에서 주장한 기술혁신형 농공상을 위해서 선진기술을 수용해서, 선진기술이란 것은 그 당시 서양, 그 다음에 북학, 그래서 각 지방에 전달하는 기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로 했던 것이 기술로 했던 것이 말하자면 뭐 거중기, 적양용이 그 수원성 쌓을 때 썼던 기계죠. 그래서 복합 도로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용감을 설치를 해서 개발해야 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술 개발청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게 기술 개발을 하자. 이렇게 좋은 기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고 나라가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되죠. 이토록 정약용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시에도 아주 훌륭하고 또 문장도 대단히 잘 쓰고 그랬는데 그 정약용에 대한 시 세계에 대해서 좀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당시 서양에서 좀 같은 동시대 인물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헤겔, 괴테 이렇게 같은 동시대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헤겔과 괴테에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헤겔과 괴테는 다 독일 철학자고 시인인데요. 어떤 이때 동시에 같이 태어나서 이때 되면 세계적으로 이때 어떤 흐름의 변화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산의 시 속에 이제 다산의 이게 자주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볼까요? 계량 봄바다에 뱀장어가 많고 푸른 물결 헤치며 활선이 떠나간다. 높새바람 드높을 때 일제히 출항해서 맞바람 급히 불 때 가득 싣고 돌아올 때라네. 심지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시에서 보면 이 높새바람 이런 게 원래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 적용용이가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식으로 한글 식으로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뭐 마파람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순수한 그 적용용이가 쓴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이제 부는 바람을 얘기해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뭐 이걸 마파람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높새바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부는 바람.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여기서 이 높새바람 같은 경우는 그 고조풍이라고 하죠. 높을 꽃자. 그래서 높은 데에 그 새가 부는 바람, 이런 걸 이렇게 높새바람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 이게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하자.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이 정약용이가 한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뭐 아가라 갈지, 이 아가가 이제 새로 그 시골에 새로 이제 시집온 며느리를 아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말도 지어냈고요. 뭐 또 그 보릿고개,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다산해한테서 볼 수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 속에 녹아있는 그 다산은 그 애국사상을 또 깊이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들 연인에게 이제 붙이는 편지 속에 보면 이런 또 말이 나옵니다. 불의 군 우국 비시야, 불상시 분속 비시야, 이렇게 했는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파악하고 시속을 통분해서 맞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니까,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병들고 시들고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시 안에 녹아있는 그 다산의 뜨거운 그 애민 정신에 대해서, 또 사회 고발 정신에 대한 거에서 그런 나와 있는 것을 또 조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절량이라는 또 그게 있는데요. 이 애절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애는 이제 슬픈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죠.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슬프게 끊어버리는 애절량이라는 게 있는데, 다산 시문집에 수록한 농민심서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인두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또한 관료들의 그 학정을 감당하지 못한 이제 백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제 자기 생식기를 이제 잘라 버립니다. 옛날에 그 사람마다는 인두세 때문에, 그죠? 여기 인두세는 그 성신분 소득 관계없이 그 성인이 된 사람에게 부과된 인류적인 세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그 몸서리칠 정도로 끔찍한 그때 현실을 그 시로 또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잠깐 보면, 갈반마을 저문 아낙네 길가에 우는 소리, 그러니까는 여자 아낙네가 우는 거죠. 그래서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경찰서 앞에, 뭐 포도청 앞에 달려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울부짖습니다. 통곡을. 왜 그러면 억울한 하소연 하려 해도 이런 그 문지기, 이런 관가들은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옛날 뭐 일제 시대 때 막 순경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문지기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거죠. 그런 문지기는 호랑이고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그러니까는
가서 그 하소연을 그러니까 지금 애 낳아서 이게 돈 내기 힘들다. 그만 뜯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핀잔만 받고 혼나고 그러니까 문지기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호랑이만큼이나 무섭고 이런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뭐 혼나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은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도 옛날에는 뭐 이런 그 피임 기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는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데 인도세 세금이 많아져서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자식은 또 낳게 되고 하게 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런 그 내가 남자 구실을 못 하긴 하니 있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남편이 칼 들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그것을 잘라버린 것 같아. 피가 흥망해지는 거죠. 피가 방에 그 흥건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들은 1년 내내 그 즐기고 놀고 어울리고 흥청망청 놀고 되는데 이런 백성들은 어때요? 한 톨에 쌀 한 치도 없어서 배 고프고 내다 바치는 일이 없는 거죠. 낼 것도 없는데 자꾸 내다 바치라 하니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 하냐라고 쓴 그 시가 애절령이라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내는 인두세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포라 해서 국가가 노동력을 징발한 대신 현물로 그 환산해서 그 납부하는 게 있었고 또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국가의 군정의 역을 면해주는 대신에 또 받던 또 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를 짓게 된 것은 이제 정약용이 봐도 너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런 그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시는 참 너무 비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또 이제 김인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김인시를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너무 그 배고파 굶주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피폐한 모습을 읊은 시인데요. 맞으면 이 배가 고파서 그 당시는 뭐 그 나무 껍질을 그 뜯어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뭐 삘기 같은 것도 그 풀뿌리 같은 것도 뽑아서 먹고 살 때예요. 암행어사로 이제 그 돌아다닐 때 그 이런 김인시를 지었는데요. 하루는 그 김인시에게 보면은 그 하루는 그 부엌의 아궁이가 불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불뗀 그 오래되면 그 재가 벌써 마른 게 이렇게 표가 나죠. 그런 재만 펄펄 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입고 옷돌도 하나만 입고 1년 내내 사는 사람이 태만이고 그런 조선의 가난함 이런 게 너무 비통했던 거죠. 그래서 또 뭐 문지방에 보면 문이 떨어져서 1년 내내 바람이 송송송송송 들어오는 그래서 집은 다 쓰러져 가는 듯하고 그래서 뭐 삶이 엄청나게 가난한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를 전 김인시도 있고요. 또한 뭐 조송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진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얼마나 했느냐 이제 파리를 조문을 하는 거예요. 파리떼를 그 관리들의 행포로 인해서 고통받은 백성들의 그 혼이 깃든 이제 대상인데 여기면서 조문하는 글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 이 파리를 좀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파리는 한때 굉장히 비가 안 왔나 봐요. 비가 안 와서 가문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들에는 풀도 한 폭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할 때는 나무 뿌리고 풀 뿌리고 뽑아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런 풀도 안 나는 거예요. 풀도 없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풀 뿌리마저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동네가 한 마을이
완전히 다 동네가 사람이 모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응? 사람이 다 죽으니까 어때? 송장도 치울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송장만 들끄니까 파리가 아주 그냥 날뛰는 거예요. 파리가 날뛰게 되니까 그런 걸 본 그 다산 정약용이가 어때요? 이 파리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죽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난해서 못 먹고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 죽은 시체라도 지금 당신들도 못 먹어 죽었으니까 지금 이 시체라도 잘 먹고 먹고 그 해라 해서 파리야 그가 그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상에게 이렇게 빌어줍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시가 바로 조승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회에 비판을 했고 그 속에 어떤 거에 눈물과 그죠? 어떤 억울함 이런 게 숨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그 정약용은 백성을 그리고 또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와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또 시 재미있는 게 바늘 또 조친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이제 과부가 바느질하고 살았는데 그 어느 날 그 바늘이 똑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느질로 해서 먹고 사는 건데 바늘이 그 부러졌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늘을 오히려 조문하고 애도하는 나는 이제 어찌 사냐 뭐 그런 시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시를 우리는 그 정약용에 통해서 잘 좀 보고 살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약용은 참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긴 시간 여건상 또 셋째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